자, 안녕하십니까. 자, 전 시간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려는 목적, 아니면 이유,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자,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도 개입하고, 그 다음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 수단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맨 먼저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이걸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간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용 과정에서 이걸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 이용 규제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이제 그 토지 이용이라든가 부동산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규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그러니까 거래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이렇게 한다든가, 자, 이러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연탄공장 차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종 건축 규제라든가 인허가제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이용 과정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직접적 개입은 뭐 그야말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들어가서 그 토지도 사고, 그 다음에 또한 건물도 짓고, 아니면은 도로도 깔고, 상수도 하수도 정비하고, 아파트 지어서 뭐 공급도 하고, 아니면 재개발도 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라고 요거는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구분. 근데 이제 이 간접적 개입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장 기구의 틀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로 사이드에서 주로 이제 조세나 금융 수단 같은 거 이런 걸 동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세금 왕창 부과하겠다. 아니면은 대출 같은 거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개입하는 걸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 이렇게 요 네 가지, 요 가지.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더라. 그래서 맨 먼저 보조금, 그다음 조세, 그다음에 금융 부담금, 요 네 가지. 요 정도가 이제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이거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다만 하나 더 이 직접적 개입 중에 그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아니면은 뭐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 이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 뭐 이용상 규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부동산 학자들은 직접적 개입 쪽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기구를, 가격 체계를 이제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자, 요것만 조심하세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직접적 개입에 속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수단을 토지 정책이다. 그리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 정책은 예컨대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정부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도로 같은 거 깔려면 너 강제로 거기는 땅 팔어. 아니면 어떤 주택 한복판에 연탄 공장이 있다. 그럼 너 강제로 거기서 나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니, 내 땅인데 나 싫어 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거를 그러면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토지 공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과 관련돼서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개별적인 권익과 공익의 조화를 기하며 공공복리를 우선시키려는 토지의 정책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자, 말이 좀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는, 공익 목적으로는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에 때로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이다. 그래서 요거를 그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 제 121조부터 이 토지 공개념의 어떤 사고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강제로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식으로 해갖고 강제로 땅도 수용하고, 때로는요 그 공장도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이건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모든 땅들을 이렇게 자, 이 북쪽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러한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은요 농림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요 뭐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세세하게 뚝뚝 자른 다음에 같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뭐 녹지지역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관리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생산관리지역 아니면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지역제다 이렇게 합니다. 지역제. 그래서 지역마다 어떤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 그리고 또한 그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짓게끔 하겠다. 이렇게 전부 다 규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때로는요 토지용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럴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제는 이제 중복해서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겸 상업지역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일종 주거지역 겸 뭐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복 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자, 지구제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미관지구다 아니면 경관지구다 아니면 고도지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해서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 겸 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그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어떤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건물을 짓게끔 하겠다. 이거는 어디서 한다고요? 공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뭐냐? 여기서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했을 때 왜 수행하려고 하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냐? 그죠?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볼게요. 자, 이 주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 공장을 딱 차렸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남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그 물질적, 정신적 보상한다 하면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러지 않은 상태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다 해줍니다.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 그러니까 자, 이거 이렇게 막 주택 한복판에 연탄 공장이 있어야 자, 서로 좋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주택은 주택이어서 안 좋고 연탄 공장이라고 해서 지들도 공장끼리 이렇게 몰려 있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붙어 있어야 뭐 정보도 좀 교환하고, 그다음에 원료도 공동으로 구입하고, 자, 시설도 좀 나눠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든 거 여 공장에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좀 규제해 갖고 어울리는 토지용으로 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한 지역을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얘기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전용 주거지역 정하면 이런 지역은 이제 공장 같은 거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갈 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동네가 어떤 동네로 바뀌어 나가요? 자, 어울리는 토지용으로 바뀌면서 동네가 쾌적한 동네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자, 그 서로 여기 있는 집을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단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박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박스를 계속 그릴 거니까 이 박스에 있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그 문제 풀이하는 데 이상 없습니다. 자, 먼저 단기적인 효과와 뭐라 할까요? 장기적인 효과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는 자, 이러한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가 자,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자,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하겠네요. 올라가면서 그러면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잠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팍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이때 이 초과이윤을 누가 가져가냐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기존의 공급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팔을 때는 비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 때를 파는 자를 뭐라고요? 기존의 공급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거를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으로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이다 해서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이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적으로 묶어놓게 되면 누구는 엄청난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되고 누구는 손해보고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아파트 짓는 생산비는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 근데 갑자기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이 건설업자가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할 겁니다.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를 지어대려고 하겠죠. 가격이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이익이 많이 남길 거니까. 자,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장기적 효과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제 경제학에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게 일반적으로 시장 전체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통 이렇게 가격이 좋아졌으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대려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 아파트 지어서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기간, 이걸 뭐라고요? 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단기는요.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기에는 좀 짧은 이러한 짧은 기간을 뭐라고요? 불가능한 짧은 기간을 단기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지어서 막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신규 공급자들이 이 시장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시장에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막 공급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공급이 막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시장에 물건이 많아지면 물건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가격 그러면 가격이 점점 하락할 텐데 어디까지 하락하냐 그런 얘기인데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기존에 누리는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여기까지가 장기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쉽게 나오면 요 정도까지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데 다만 약간 좀 어렵게 물어본다면 이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하냐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암기할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이 비용 불변 산업이다. 비용 불변 산업이다. 이건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건축비가 아파트 짓는 건축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자, 다른 건설업자가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했죠. 그럼 단기적으로 급등하니까 자, 다른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아파트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비가 똑같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건축비가 똑같다면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는 계속 뭐라고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그림. 자, 볼게요. 이게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자,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Q0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 다시 해볼게요. 단기적으로 전용 주거지로 정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쾌적한 동네로 바뀌니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바로 단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죠. 그러면서 기존의 공급자들,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어마어마한 이걸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단기적 효과인데 자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시장에 다른 공급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비용 불변 산업이다. 비용 불변 산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다면 이 가격이 이렇게 좋은 한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계속 증가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까지요?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들어온 거는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가 똑같다고요? 건축비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자, 일반적으로는 무슨 산업이 일반적이에요?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용 증가가 뭐냐면, 자, 저 지역 볼게요. 저 지역은 옛날보다는 지금 생산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 밑에 땅 가격도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자, 땅 가격도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건축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가격을 봐서는 손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야 손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건축비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가 증가하다가 딱 멈추게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비용 증가 산업이다.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은 원래의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까지만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비용 감소 산업 보겠습니다. 자, 비용 감소 산업은 또 뭐냐? 이거는 만약에 옛날보다도 더 생산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에 삼성 레미안이 땅을 전부 다 구입해 갖고 아파트를 500동을 짓는다 쳐볼게요. 그러면 무지 막지하게 많이 지어되게 되면 건축비 같은 걸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죠. 이런 걸요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땅 가격 오른 것보다는 그 건축비가 그러니까 건축 자재 같은 게 이렇게 더 싸게 더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 감소 산업이라면 원래의 가격을 받더라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죠. 남으니까 비용이 싸졌으니까 아파트 더 지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비용 감소 산업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비용 감소 산업은 원래의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도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약간 어렵게 물어본다면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다만 하나만 더 한다면 만약에 자, 정부가 요 지역에 장기적으로 아파트 신축을 금지시켰다고 쳐볼게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금지시켰다면 그러면 자, 장기적으로 여기다 못 짓는 거죠. 여기는 지을 수 있지만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은 여기다가는 못 지을 겁니다. 그러면 건설업자의 주변 지역에다 아파트 지어서 자, 얘가 똑같이 가격을 받으면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좀 싼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좀 낮춰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옆 동네에 이사 갈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는 가격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아파트 또 지어서 또 싸게 이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도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럼 결국은 여기 전부 없어질 때까지 경쟁하는 겁니다. 다음 지금까지 한 거를 밑줄 쳐볼게요. 자, 140페이지 딱 중간에 지역지구제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자, 이유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그 줄 끝에 보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볼게요. 지역지구제 효과다에서 단기적인 효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B번 볼게요. B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상승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단기에는 기존의 공급자만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자, 이를 뭐라는 오른쪽 맨 위에 141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 보시니까 이를 뭐란다고요?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 효과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신축이 가능한 경우를 볼게요. 자, 신축이 가능한 경우는 장기적으로 A번에 신규 공급자가 뭐라고요?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주택 가격은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누구든 별 초과율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이제 비용 증가 산업이다. 그럼 비용 증가 산업은 원래의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용 일정 산업 혹은 불변 산업은요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도 공급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도 공급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디귿번에 보니까 자, 신축이 제한이 있는 경우 아파트 못 짓게 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그 A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다른 지역이 개발될 것이고 주변 지역이 개발될 것이고 자, 그러면서 당해 지역은 그 지역과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B번 볼게요. 경쟁의 결과 대상 지역의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되면서 결국은 옛날에 초과한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지구제 알아봤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점이 좀 그 장점도 많이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죠. 문제점이 뭐냐면
143페이지에 지역지구제의 단점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거 읽어보시고. 자, 기억본에 보니까 그 맨 끝에 적절한 용도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일종 주거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이종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적절한 용도 구분이 쉽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디귿번 볼게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는 사전적 족점력이 부여되고 누구는요 손해보게 한다는 얘기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리을번에 보니까 미음번이네요. 미음번의 중간에 보니까 교재의 획일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재의 획일성. 이것도 뭐냐면 여기가 어떤 지역이 있는데 교회가 좀 있습니다. 대형 교회. 근데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묶어놨더니 자, 여기 있는 뭐 교회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막 연일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도책을 딱 펼쳐놓은 다음에 뚝뚝 잘라서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이득보게 하고 요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지구제의 해결책이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다. 입니다. 요거는 다른 것들은 다 읽어보시고 다만 그 리을번에 개발권 양도제 요게 아주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다. 자, 요게 이제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뭐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미국 등지에서 원래 나온 제도인데 이 사적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사적지. 자, 이렇게 사적지 근처에 예컨대 막 공장이 많거나 막 50층, 100층짜리 건물 같은 게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사적지의 본래 기능이 훼손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자, 이 3층 이상은 짓지 말아라. 이 규제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벗어나는 지역은 뭐 10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자, 비슷한 지역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본다는 얘기죠. 누구는 손해보고 이득 보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틀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이런 지역은 보존하겠다. 이런 지역은요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틀은 뭐냐면 이런 지역을 상대적으로 뭐라고요? 보전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상대적으로 개발지역이다. 이 크게 따진다.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손해나고 이득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 땅이든 소유권이 있는데 이런 땅은 이 손해보는 정도에 상응하는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개발권 증서를 지급한다고 해서 자기 땅을 개발해라. 그게 아니라 일종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익 보고 있으니까 개발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안 주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개발지역의 땅 소유자가 정부가 정해놓은 토지용의 상한선,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이상의 개발을 추가로 원한다. 이렇게. 그럴 경우는 개발권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개발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개발권 있는 자한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양도하게 되면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보존적으로 정함에 따라서 손해나는 부분을 개발권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요? 개발권 양도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주 좋은 제도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애들이 자꾸 개발권을 살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걸 좀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장단점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매우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전제 조건 자체가 정부가 정한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개발권 사들여서 50층, 100층짜리 건물 지으면서 아주 시가지가 난잡한 그런 동네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밀 혼잡이 야기되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딱 아래쪽에 아래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필요하면 개발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시켜 개발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사고 있죠.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다만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뭐라고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 먼저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한 다음에 보존지역 안에서는 개발 행위를 억제해야 되겠죠. 3층 이상 못 짓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대신 맨 끝에 증서, 개발권이란 증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에 볼게요. 개발지역에서는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상한선 이상,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토지 개발은 개발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권이 있어 없어요? 저기는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개발권 사들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D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맨 끝에 볼게요. 개발지역에서 토지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자꾸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소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형평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손해나고 누구 이득 보게 하는 거 있죠. 요걸 막을 수 있지만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토지용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개발지역이 막 난개발이 야기되면서 과밀 혼잡이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이 개발 이익 환수제도, 이 토지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개발 이익 환수제도다. 요거는 자, 일단 개발 이익이 뭐냐? 이거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먼저 개발 이익이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의의가 공공이, 공공하면 지금부터 국가라든가 지자체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인 뭐 그 지하철 공사라든가 토지공사, 그 수자원 공사 이런 거를 공공해 줄게요. 자, 공공이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신도시도 만들고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공공이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컨대 어떤 지역이 있는데 뭐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예컨대 동탄 신도시 같은 거를 만들겠다. 농지였는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공공 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이용 계획의 변경.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농림 지역이었는데 이거를 도시지역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땅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전부 다 개발 이익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개발 이익. 그럼 만약에 신도시를 짓는 걸 생각할게요. 신도시 건설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거는 자, 이따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요즘의 신도시는 거의 다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수용.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의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 강제로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개발 예정 지역 안에서는 개발 이익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지가 없고 어디라고요? 요 근처에 있죠. 근처에 막 이 개발 이익이 생길 여지가 많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뭐 동네 주변 가서 농사 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투기꾼들이 이 땅을 못 사니까 이런 땅을 사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이용도 안 하면서 막 서로 구입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정상 지가 이상으로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발 이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왜 환수라는 게 뭐예요? 뺏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뺏겠다. 근데 왜 빼냐? 일단은 여기서 얻는 소득은 일종의 뭐라고요? 다 불로소득입니다. 자,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어떤 아주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수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주체가 주변에다가 이익을 줄 작정하고 신도시 개발한 건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어쩌거나 그러면 이익을 줬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 이런 거를요, 그 정의 외부 효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환수하겠다 하는 걸요,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그 두 번째 줄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토지가액의 증가분 이거 뭐라고요? 개발이익이다. 그러면 이걸 왜 환수하려고 하냐?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고 두 번째는요, 불로소득에 따른 불공평성을 해소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산업을 1차 산업, 2차, 3차 산업 이 구분한 사람이 클라크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자, 먼저 초과 매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토지 수용하겠죠. 수용할 때 개발 예정 지역까지만 토지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개발 이익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지역까지 왕창 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초과 매수법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상세법이라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땅을 이렇게 갖고 있다. 자,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 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근데 보상금 5억인데 계산해 봤더니 자, 근데 이 땅은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 근처에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까고 주는 겁니다. 예컨대 개발 이익이 한 2억 정도 된다. 그럼 2억 까고서 얼마 준다고요? 3억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상세법 이렇게 합니다. 상세법. 그다음에 직접부과법은 뭐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뭐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거 있죠. 이걸 통해서 직접 부과하는 걸 뭐라고요? 직접부과법 이렇게 얘기고, 그다음에 토지국유화법은 뭐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 좀 힘들겠네요.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국가 소유로 하는 겁니다. 땅을. 그런 다음에 임대하는 형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요. 토지국유화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환수하고 있냐 그런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이익 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25%까지 최대 25%까지를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각종 양도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거 할 때 뭐 투기적 목적 같은 게 있다면 막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잠시해야 하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영 개발 이런 택지 공영 개발 이런 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그 개발 이익 이거는 토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거고,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생길 수 있죠. 요것도 환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수하겠다. 그래서 이게 2006년서부터 이제 시행하다가 자, 그 일정한 기간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좀 시행 안 하다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하려다가 집값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계속 유예시켰다가 요번에 다시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이 재건축한다 그러면 재건축하게 되면 이 지역이 자, 재건축에 따라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인가를 받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건물도 이제 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 새로 짓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될 겁니다. 준공. 자, 그러면 이 조합 인가 받은 날로부터 준공된 날짜까지 자, 부동산 가격의 증가분 있죠. 예를 들어 이때는 5억 정도였는데 이때는 얼마라고요? 13억 정도 됐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라고? 8억이죠. 8억에서 여기서 일단은 어떤 건축비 좀 빼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어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있죠. 요건 감안해서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났더니 얼마 남다고요? 뭐 한 3억 정도 뺐더니 5억 남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이렇게 그 개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세금 형태로 부담금을 부과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그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요거 좀 잡겠다 하면서 초강수를 둔 건데 약간 문제 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근데 그 상당한 충격이 있으리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강남 쪽에서 이 집가격 올리는데 가장 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강남 4구에 있는 강동이라든가 강남구라든가 서초, 그다음에 또 하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자, 그 서초, 강남, 하여튼 4구가 있는데 거기에 한 20개 구 정도에서 20개 단지에서 재건축 같은 거 하고 있는데 토지 가격이 그 부동산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시뮬레이션 했더니 이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최대 8억 4천만 원까지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고 평균 3억 7천만 원까지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자, 결국은 뭐가 문제점 될 수 있냐면 이거는 재건축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자, 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적용 안 되는 거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그 분양권이라는 게 그 뭐라고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 설립 이후에 계속 들쑥날쑥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양권을 비싸게 구입한 사람 있죠? 입주권이라 할까요? 비싸게 예를 들어 13억에 구입한 사람이 자, 그 준공 시점에서는 뭐 12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도 전부 다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이 안 맞는다. 그래서 뭐 헌법 소원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거나 요거를 뭐 강력히 좀 다듬어서 이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제도를 뭐라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직접적 개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적 개입은 그야말로 정부가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자 뭐가 있냐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택지 공영 개발이다. 택지를 공영 개발이다. 공영하면 항상 자, 공공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택지 공영 개발이다. 개발의 주체가 공공인 걸 뭐라고요? 공영 개발. 그 땅을 공공이 직접 개발하겠다 하는 걸요. 택지 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 나중에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장단점을 한 문제 나오기 힘들고 이제 지문에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 공법에 따르면 부동산 공법에 따르면 환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환지 방식 얘는 뭐라 할까요? 수용 방식 혹은 매수 방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어쨌거나 얘네들은 이제 도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도시를 재개발할 때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들인데 여기서는 도시를 개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도시 개발을 가정한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지역을 도시를 개발하겠다. 문제는 자, 개발하겠다. 그러면 시행자가 있을 겁니다. 시행자는 이제 개발의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의 주체. 모든 권리 의무라든가 이익 손실의 주체를 뭐라고요? 시행자다 해줍니다. 시행자는 도시 개발을 가정한다면 시행자는 누가 하냐면 보통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시개발이라는 게 이 공공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인데 어쨌거나 얘는 여기다 이제 도시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의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전부 다 이전을 받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이전받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전받는 겁니다. 자, 소위 신탁에 의한 이전에 대해서 믿고 맡기는 겁니다. 등기부에 다 그냥 신탁 믿고 맡겼다는 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쨌거나 전부 다 이전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시행사는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택지를 조성공사를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공사한다 혹은 택지 조성공사한다. 그러니까 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컨대 여기 전부 다 이전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도로도 딱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다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둥그란 시커먼 통을 땅속에 집어넣어서 가스라든가 가스관, 전기선, 전화선 이런 거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이제 공동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부지 이런 것도 남겨놔야 되고 공원 부지도 남겨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택지 조성공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남는 땅들 있죠? 남는 땅들을 원래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겁니다. 되돌려주는데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자 나중에 개발된 땅의 일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돌려받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받는데 원래의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이만한 땅을 나중에 이전했는데 돌아올 때는 똑같은 크기의 땅을 받을래나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논밭이었겠죠. 도시 개발이니까. 근데 지금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싼 땅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종전보다 훨씬 더 작은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환지다 해줍니다.
종전 토지 주고 다른 땅에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환지다.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당이면 나머지 한 사람당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류지라고 해서 보류지 거의 이제 공공시설 용지로 들어간 땅 이런 땅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택지 조성공사 하려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거를 그 뭐 무슨 세금 갖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류 중에 일부는 채비지다. 채비지라고 해서 이 땅 팔아서 해결합니다. 팔아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환지 방식.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택지 공영 개발, 이거는 이제 수용 방식, 도시 개발을 예를 들자면 수용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매수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요 시행자가 있다. 이 시행자는 주로 이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있는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제 이전을 받습니다. 이전을 받는데 요거는 형식적으로 이전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부 다 이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협의 매수한다 하지만 사실은 거의 다 보상금을 책정한 다음에 보상금 주면서 강제로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고향에서 결국은 쫓겨나거나 이러는 판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소유권의 침해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전 받았다. 그러면 자, 시공사를 선정해서 택지 조성공사 해야 되겠죠. 공사한 다음에 이게 맞는 땅, 저렇게 남는 땅들을 주로 이제 주로 건설사들한테 매각하게 되면 그러면 건설사들이 여기다가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갑이 요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는 땅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전에 보상받고 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오고자 한다면 아파트 사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택지 공영 개발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서 장단점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직접적 개입 수단 중에 토지은행제도라고 있는데 이거 좀 알아볼게요. 자, 토지은행제도 이건 또 뭐냐?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뭐 도로를 깔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이게 아닙니다. 자, 먼 미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 공공시설 용지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땅 가격 싸놓을 때, 딸 때 어디 이제 산 밑에 있는 땅이라든가 땅 가격 싼 거 있죠? 이거 미리미리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구입하겠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 많은데 토지가 부족할 수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토지 수급 불균형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땅을 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있다가 10년이다, 20년 있다가 자, 이렇게 그 수요가 생기면 팔거나 뭐 임대하거나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공공하면 국가나 지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이 이 임대하는 형태로 보유할 수도 있겠네요.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산 밑에 있는 땅 놀리느니 누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산 밑에 있는 땅에다가 뭐라고요? 뭐 농사 짓겠다.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네, 돈 몇 푼 받으면서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네요. 근데 공공이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거를요, 공공 자유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치해놓은 그러면 그냥 사유지나 시유지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게 방치해놓고 있는 땅 많이 있죠. 그런 땅들을 그냥 놀리느니 그냥 극빈층들이 들어와서 뭐래요? 뭐 판자집 같은 거 짓고 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놀리느니 이분들 와서 이제 이용하니까 뭐 이건 좋을 거 아닙니까? 놀리는 이분들 이용하게 하는 거 아주 좋은데 문제는 나중에 10년이고 20년 지나서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이분들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년이고 20년 동안 산업분들을 내보내려고 해봐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거 뭐라고요? 토지은행제도다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은행제도와 관련돼서는 자, 현재 뭐라고 있냐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맨 아래에서 네 번째 뭐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해갖고 동그라미 1번에 토지 구획 정의 사업은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효율이 낮은 토지를 개발하여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 효율이 높은 토지로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전환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지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요?
토지구획정의 사업이다. 이렇게 해주고, 자, 145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택지 공영개발 사업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발 대상 지역을 공적 주체가 전면 수용하여 개발한 후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이걸 뭐라고요? 택지 공영개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이 140페이지 딱 중간에 토지은행제도. 자, 읽어볼게요. 장래의 공공용지 확보 혹은 토지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된 토지를 대량 매입하여 공공 자유보유 또는 공공 임대보유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줄 밑에 줄 볼게요. 자,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 있죠. 이거를 토지 비축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요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단점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장점은 D번에 볼게요. 수용보다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약하다. 수용은 강제로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팔기 싫어도 팔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네들이 쌀 때 사놓겠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점을 보겠습니다. B번에 볼게요. B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빈민들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불량주택가 형성 같은 거 있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분들 내보내시려면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번에 그러면 정부가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서 요 땅을 좀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언젠가는 개발되겠죠. 개발하려고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땅 투기가 극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가 한 장 넘기면 있는데 요거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 기출 체크 읽어보겠습니다. 그 체크. 용도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네, 그 용도 지역지구제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한다. 맞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요거는 27회 때 나온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공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풀 수 있었는데 1차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는 공부 안 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종 일반 지역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2종 전용 주거지역을 얘기합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사적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사적시장에 맡겼다가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정부에 의하여 채택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D번 볼게요. 용도 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관지구 겸 경관지구다. 이런 식으로 중복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용도지역으로 분된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정책에서 쭉 알아봤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주택정책 알아보겠습니다.